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노조의 불법 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건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건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 체포동의안 재가를 했습니다. 이게 국회로 넘어온 건데요. 이제 국회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국회에 오늘 제출을 했는데요. 자,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죠. 표결을 앞둔 정치권엔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또 오늘이나 지금 온다고 하는데 체포동의안이 오신대요? 자, 내일 의원총회를 여러분이 직접 보시죠. 방치해서 대선 민생을 피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을 제가해서 국회로 보냈습니다. 특정인 수사에 검찰권을 총동원하는 흑역사를 쓰더니 결국 대통령이 그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라 믿습니다. 민주당이 이 불체포 특권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명백히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의원총회에서 한마디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개 발언은 없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비공개 때 자신의 입장을 일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회로 넘어온 체포 동의안 그 문건을 보면요. 대통령 이름이 가장 위에 있고 국무총리 한덕수 그리고 여기는 안 보입니다. 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인까지 이렇게 해서 국회로 넘어온 겁니다. 자, 이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이제 24일 보고가 되고 27일 날 아마 이 표결을 할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자, 신재호 의원님. 네. 뭐 예상은 대충 하시는데 이 절차적으로 뭐 변수라든지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절차상의 변수가 뭐 있을 게 뭐 있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제가해서 국회로 이송을 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지금 27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본회의가 잡혔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이 체포 동의안이라고 하는 이 어감 때문에 예. 상당한 오해를 지금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이 체포 동의안이 혹시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재명 대표 손에 바로 수갑을 채워가지고 교도소로 끌고 간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체포하는 것에 동의한다. 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예. 일반인들과 똑같이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법원이 주재하는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네. 거기서 검찰과 다투어서 구속영장이 기각될지 발부될지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이 체포동의안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제 법률 용어는 돼 있는데 국회에서 좀 현명하게 이거를 좀 이 용어 변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상 그 굳이 얘기하자면 영장심사 국회의원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영장심사를 받는데 동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네. 영장심사 동의하느냐고 하는 게 훨씬 예.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이제 국회의원 헌법기관인데다가 헌법상 불체포, 면책 특권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그다음에 이제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도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당시 민주당에선 한 장관이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표가 결집이 됐다. 그러니까 부결표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부에서는 뭐 땡큐 한동훈 이런 말도 있었죠. 그때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웅래 국회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장관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땡큐 한동훈. 민주당의 말씀은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저는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한 장관이 이번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에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일지 그게 관심이기도 한데요. 자, 송건 전 본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21대 국회들에서 체포 동의안이 그 노웅래 의원 전에 3번이 제출이 됐는데 3분 다 처리가 됐습니다. 동의가 됐어요. 그중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도 있고 또 민주당 출신 이상직 무소속 의원도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나서 처음 실시된 체포동의안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집에서 현금이 발견이 되고 해서 뇌물 혐의가 좀 명백하다. 검찰에서는 이렇게 봤는데 그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죠. 리허설한 거다.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비해서 일단 이것을 어떤 정치수사, 야당 파괴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노웅래 때부터 그런 프레임을 걸어서 부결을 시켰다. 이런 비난이 나오니까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피의 사실을 상세하게 공표를 해서 우리가 반발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거의 핑계에 가깝죠. 실제로는 그때부터 정치보복 프레임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보복을 한다. 이 프레임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리허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이번에는 좀 달라요. 뭐냐면은 당 대표고 또 지금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173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173쪽을 축약을 해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번에 173쪽 보면은 특이한 것이 이 물증 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이재명 대표도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 진술 말고 물증을 내놔라고 했는데 그 체포영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물증이 있습니다. 뭐 회의록도 있고 네이버의 내부 문건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축약을 해서 국회에서 TV로 생중계되는 데서 거기서 체포 이유를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국민들이 아 정말 구속을 해야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 설명을 했는데 민주당이 그것을 피의 사실 공표를 했다. 노웅래 의원 때처럼. 그렇게 해서 그것을 구실내해서 이 부결을 시키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근데 뭐 양분한 민주당 법률위원장 같은 경우 한 장관 발언 수위가 셀수록 의원들 반감이 생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때 한동훈 장관이 어떤 영장 청구에 대한 취지를 국회법에 따라 설명하면 되는데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너무 명확하고 아예 돈 건드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있다라고까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그냥 유죄를 확정적이다라고 본인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웅래 의원은 재판에 가서 유무죄를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확정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죄 확정 편향적인 발언을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가 명예훼손에 위법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면으로 줄 것과 구두로 할 것들이 구별되어야 되는데 너무 구두로 뭐 100% 확실히 유죄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직접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직접적 증거라든가 인적 진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결표는 거의 안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론도 받은 게 없다는 게 확인된 영장이기도 해요. 네. 성남FC에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받은 건 아니고 광고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네. 꼭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왜 구속시켜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재판을 통해서 검찰이 주장했던 진술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고 증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유무죄가 확인되면 유죄라고 하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네. 무죄라고 하면은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인데 꼭 10개월 내내 집권 10개월 내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을 통해서 꼭 지금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 또 국민들이 부동의할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접수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음해하고 거기서 무슨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조그마한 기여를 한 누군가도 50억, 100억 또 조금만 도움을 준 사람의 아들도 수십억씩을 받았는데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자신이 받은 건 한 푼도 없다. 이런 논리를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의 이익을 위한 거지 본인에게 돌아온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취지인데요. 어떻습니까? 정의심 변호사 보실 때는. 일단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체포동의 요구는 검찰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는 것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할 뿐이고 그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네. 국회법에 따라서 체포동의를 요구를 갖다 하면 정부는 거기에다 그냥 복사만 해가지고 국회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대통령이 제가 했다고 해서 아주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늘상 있는 그냥 절차적인 건데 이렇게 민감하게 할 것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영장이 계속 그 부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렇다면 영장 실질 심사를 왜 회피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영장이 부실하다라고 하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회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 시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재명 대표 개인이 구속되느냐 구속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이 총선에 승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인데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는 것이 누구한테 유리할까? 제가 봤을 때 누가 누구한테 땡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참 민주당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돈 하나도 받은 거 없고 검찰이 억지로 자신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의 이번 체포동의안 제거는 통상적 절차만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승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판결과 다름없는 언어로 유례없이 방대한 분량을 가득 채워 없는 죄를 만들어 호소합니다. 털어도 나오지 않는 먼지를 찾아 돌고 돌아 만든 생억지 영장 청구서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요, 박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게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됐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총선까지의 또 대응 전략이라든가 또 대표의 또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는데 대체로는 거의 이견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부결시키자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당론 투표가 아니고요. 자율 투표로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억지 영장 청구라고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박승민 전 비서관, 일치 단계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탈표에 대한 이제 언론의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이탈표는 5표 안쪽으로 매우 적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2가지인데 일단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원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의원들 입장에서는 억압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공통의 합의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당내 여론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이런 수사가 무리하다라는 것에 공통점이 모아졌다,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라는 점을 한 가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총선 전략이라든지 뭐 지지율에 대한 문제 역시도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있어서 부결하는 것은 아마 일치단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소 요건도 갖추지 못한 하자투성의 영장이다. 그러면요, 이건 절호의 찬스입니다. 검찰이 엉터리 영장 청구를 했으면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고 아니말로 검찰에 그거를 박살을 내버려야죠. 그리고 거기서 영장 기각을 받으면 그야말로 반전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못 갑니까? 왜 못 가고 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그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느냐. 그런데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런 논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윤석열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누구죠? 근데 윤석열 사법부래요. 윤석열 사법부를 믿을 수 없으니까 윤석열 정치검찰이 부당한 영장을 청구했고 또 윤석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니까 거기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건데 제가 듣기로는요. 겁나서 난 못 나가겠다. 이렇게 들려요. 자, 일부 SNS를 보면 영장 심사하는 판사들의 실명을 또 적고요. 그 판사들이 어떤 영장을 발부를 했는지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것도 돌긴 합니다.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일부 지지자들은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떳떳하다면 뭐 거짓 영장이라면 가서 그냥 영장실질심사 받고 구속 안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날개를 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없는 죄 만들 줄은 몰랐다. 자신의 혐의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 만들어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혹시 잘못한 게 있나 가혹하게 먼지를 털어도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장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대표가 후보 당시에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또 대선 패배의 원죄가 자기에게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송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본인에 대한 수사를 대선에서 정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그 수모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 대선 후보 때도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 말이 성립이 되려면은 저것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 수사를 했어야지 저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한 5가지, 6가지 혐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특히 지금 그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의혹들은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집중적으로 다 제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마치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새로 수사가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고 또 여러 가지 혐의점에 대해서 오늘은 의원총회에서는 아직 발언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오늘 그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전에 이야기를 한 것이 또 본인이 428억 이것은 영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 무리한 수사다. 그리고 내가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런 그 일을 당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국민을 어떻게 보면은 좀 현혹하는 겁니다. 영장에 5개 범죄 혐의에는 그 부정처사 후 수뢰가 안 들어가 있지만 영장 자세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몇 차례 들어가 있어요. 428억 원이. 이 428억 원이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의 일부 지분을 제공을 약속받고 승인을 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5가지 혐의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추가 수사를 하는 건데 네. 계속 이것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몰고 가는 그런 행태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자,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는 데 만든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인허가 된 사항들을 모두 다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야당 대표 여부를 떠나서 한 사람의 인허가 서류를 모두 다 압수수색하고 모든 걸 수사하고 또 안 나오면 또 다른 걸 수사하고 또 수사하고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이 야당 탄압이라든가 정적 제거라고 보는 국민들이 상당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대선에 승리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라든가 곽상도 씨에 대한 수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억도 무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력이 한 10분의 1만 투입했어도 충분히 저는 유죄가 나오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속영장만 150장입니다. 그리고 10개월간 수사했고 검사만 60명이 투입됐어요. 당연히 민생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일을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검찰이 60명이 투입돼서 150장의 구속영장을 치고 그리고 10개월 동안 수사한 것들인데 그러면 방어권 행사가 영장 나가서 될까요? 아니 이재명 대표 잘못한 거 없는데 뭐 영장 실질 나가서 그냥 방어해라 라고 하지만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상 영장 실질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가 몇 시간 반격을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증거가 있다는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방어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이 있고요. 검찰은 그러지 않습니까? 검찰의 시간이다. 범죄 수사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 있고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헌법에 진술 거부해도 된다라고 모든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 진술 거부해도 됩니다. 불이익하지 않습니다라고 해놓고 진술 거부한다고 비판하고 불체포 특권 넣어놓고 또 불체포 특권 행사한다고 비판하고 그런다면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라리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개정해서 불체포 특권, 진술 거부권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다 내려놓겠다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게 본인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대표가 의원총회 비공개 발언에서 아까 뭐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 패배 업보도 다시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앞서 이 대표가 검찰 추가 소환 조사 요구를 받을 때도 같은 말을 했었죠. 한번 보시죠.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네, 이 말에 대해서 과거 한동훈 장관은 대선에 이겼다면 그런 권력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 같다 이런 말로 들린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때문에 이걸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자는 맞고 후자는 틀리죠. 대선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국회의원의 특권이 불체포 특권밖에 없지만 대통령은 특권이 불소추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을 뭉갤 수는 충분히 있었겠죠. 제가 봤을 때 없는 죄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진상, 김용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는데 다 구속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검찰이 구속하라고 그냥 구속이 됐습니까? 영장 실질 심사 다 법원을 통해 가지고 거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구속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체포 동의의 결과는 하나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고 오히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월요일 오후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붙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누가 잘하나 진짜 모든 국민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볼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재판이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재판은 공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검찰 수사는 검사실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지만 재판은 공개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이제 기자들도 많겠죠. 예. 그 사람들이 일일이 재판 과정을 다 볼 텐데 그때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로 드러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다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준비는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직접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어요. 본회의장에서 실제로 노웅래 의원은 했었잖아요. 그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본인의 억울함을 이야기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은 당연히 이유를 설명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이 대표가 해야 할 텐데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 쏟아냈는데 대하소설까지 나왔습니다. 보시죠. 불체포 특권은 소수의 친윤 검사들을 앞세운 정적 죽이기용 검사 독재에 저항하기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세상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대하소설과 같은 것은 제 경험상 처음입니다. 이런 구속영장 청구서도 있구나라는 장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책위에서는 그때와는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건지? 동일한데요. 뭐 대선 때 상황과 전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렇게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싶을 정도이거든요. 상황과 전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적용 우리의 주장은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여전히 민주당 내부입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부결시키면 총선도 끝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다, 뭐 부정적으로 민주당이 작동될 거다 이런 말도 합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마이너스죠.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둘 다 만신창이를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하게 하는 그런 그림으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러면 총선도 끝이죠,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까지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결국은 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이야기 드디어 나오죠. 내년인데. 자, 박승미 전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표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수치들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에 반응하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뭐 정치적으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평소에 비해서 많이 응답을 하고 있는 만큼 과표집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를 무시하려고 하는 흐름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숫자가 조금 더 정확하게 현실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나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검찰의 부당성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혐의점이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소위 말해 지금까지 제기되어왔던 분리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커지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뭐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실 당이 조금 정신이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럴수록 여러 가지 내부 여론조사도 좀 돌려보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차갑게 그리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세워가고 아젠다를 어떻게, 민생 아젠다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저는 사법적인 이슈는 멀리해야 되고 민생 이슈는 더 저희가 이제 주도권을
균형을 잡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전략을 가지고 있냐 이거는 분명히 물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론조사 지금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다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크로스가 된 거죠. 간격이 벌어지는 느낌이 흐름이 있고요. 또 크로스가 되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좀 높았다가 낮아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다. 지금 보수층에 대해서 여론조사할 때 과표집, 그러니까 보수층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착시 효과가 나온다. 이런 말도 합니다. 보시죠.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구체적인 수치는 어려운데 우리 내부적으로 분석했던 내용은 최근의 여론조사는 국힘당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와 보수층의 과표집에 따른 착시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재명 리스크에 의한 최근 지지율 급락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일부에서 이제 사법 리스크,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당에서 대응하는 그런 결과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면은 국민의힘만 올라가고 민주당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무당층에서 많이 이쪽으로 가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가표집 이야기를 하는데 가표집은 여론조사 기관이 전부 다 가표집을 한 것은 아닐 테고 여론조사 기관 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대답을 하는 응답층에서 내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응답은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겨우 해봤자 몇 퍼센트 차이 안 납니다. 그 응답자층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그 두 개가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특히 이재명 리스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가 수도권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몇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데 이 서울에 지금 국회의원 분포가 민주당이 40명, 국민의힘이 9명이에요. 40대 9인데 거의 80%가 민주당 의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갤럽 그 결과를 보면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7%입니다. 국민의힘이 36%예요. 9%까지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9%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이 투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동의한 투표를 하면서 상당히 그 선택에 애를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부결을 해서 끝이 아니고 총선 때까지 계속 그다음에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고 또 재판이 시작되고 하면 계속 당대표가 총선을 이끌어야 할 당대표가 그 검찰에 가고 재판에 가고 이게 계속 돼서 총선 때까지 갔을 때 다른 지역이 민주당이 튼튼한 지역은 몰라도 몇천 표 차이로 이 성패가 갈리는 이 서울 같은데 또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 의원들의 이번 그 체포동의안 표결에 어떤 좀 이탈이 나올지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근데 27일 표결 결과 보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하나는 압도적 부결. 압도적 부결. 민주당 내에서는 169석 플러스 김지표 국회의장 1표,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나머지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177표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간신히 부결이에요. 간신히 부결시키는 거. 세 번째가 가결인데 근데 제일 좋은 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도적 부결이겠죠. 그런데 압도적 부결되면 민주당이 그럼 뭔가 살림이 좀 피나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부결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부결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까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게 해석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해석해주면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진단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이 올바른 처방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민주당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에 압도적 부결을 시키면 그거에 따른 후폭풍, 여론의 후폭풍은 있고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부결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제 국회 표결 앞둔 상황에서 검찰 이 대표 측 혐의가 성립이 되느냐 그것하고요 증거인멸을 할 거냐 이걸 놓고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와 이원석 검찰총장 간의 뭐 간접적인 공방이긴 한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합니까?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을 저희도 이번에 따랐다.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서면과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검찰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대표는 구속 요건 자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데 증거인멸을 놓고도요 평행선이죠. 자, 이승우 변호사 일단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죠. 검찰이야 당연히 증거를 확보했다 하겠습니다만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결제 서류를 증거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제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입증돼야 되는 것인데 현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뭘 했다는 게 없어요. 그냥 결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래서 어떤 뇌물을 받았다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구속영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상 이재명 검찰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428억 저수지에다 계속 묻어놨다 했습니다만 결국에 기소 못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성남FC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것이 아니라 성남FC가 받았고 성남FC는 결국 성남의 시민의 세금으로 꾸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받은 것들은 결국 성남의 시민의 세금을 아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여전히 법리 다툼은 많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 해서 끝까지 수사하고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것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검찰 권력의 행사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정권의 동력을 확보하고 정권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치 검찰 권력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우리 헌정사에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한 역사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일단은 구속이라고 하는 게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제적인 게 가장 전제가 뭐냐면 혐의의 상당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범죄를 부인하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인정하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건 삼척동자도 아는 거죠. 어떤 범죄자가 내가 그 범죄했다고 부인을 갖다가 당연히 하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인정을 하게 되면 누구라도 판사도 당연히 이게 드디어 이제 인정을 하는구나, 자백을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증거 인멸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그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의 요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생기느냐?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범죄를 갖다가 다 인정하고 자백한 사람은 어차피 이제 나는 처벌받기로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보여지지가 않는데 그런데 끝까지 그냥 바득바득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을 할 염려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형사소송법에 또 뭘 고려하라고 그랬냐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의 주장이긴 하지만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배임액이 얼마입니까? 5천억 가까운 돈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양형 기준에 법에 따르면 훨씬 더 높은데 양형 기준으로만 해도 300억 이상의 배임액이면은 징역 11년이고요. 그 다음에 수뢰액이 얼마였습니까? 133억 5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133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양형 기준에 따를 때 5억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갖다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거는 검찰이 의무를 갖다가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3자 뇌물 같은 경우 직접 안 받더라도 다른 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했으면은 적용되는 그런 혐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직접 받은 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화동인 1호의 이 액수 한 428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 않냐 그런데 범죄 사실은 들어있고 이제 앞으로 검찰이 더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런 취지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적혀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요.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당장 과거 한동훈 장관을 허위사실로 이 명예훼손한 죄, 이 벌금 선고 받았는데 또 근거 없이 유언비어 발설하느냐 이런 비판 나옵니다. 유 전 이사장의 이 논란이 됐던 발언들 한번 보시죠. 거기서 부끄러운 동문 압도적 1위 조국 2위 나잖아.
뭐 부끄러운데? 나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 내 자신이. 그냥 저는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그런 거라고 봐요.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정경심 교수는 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을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둬야 돼.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그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어요.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좀 찾자 해서 이제 노무현 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네, 뭐 이런 발언 때문에 한 장관과 관련해서 벌금 500만 원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수사를 윤 대통령이 이제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박선 비서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나의 주장이죠. 근데 주장인데 뭐 핵심은 윤 대통령이 정말 이제 물리적으로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보다 결국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검찰이 지금 정말 공명정대한 잣대로 수사를 하고 있냐,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수사 아니냐라고 비판하려는 게 저는 핵심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그런 의식에, 그런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분들은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장에 대해서도 사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그동안 검찰발로 나왔던 언론 기사들이나 이재명 대표의 혐의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영장 청구에서 나왔던 베이맥의 산정 기준조차 도 사실은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5천억 가까이 되는 그 베이맥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금액으로 검찰은 보고 있지만 사실 그 금액을 산정한 내부 근거는 결국에 당시 성남시 공무원이 만약에 70% 정도를 수익을 성남시에 환원했을 때의 경우,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기대 수익이 원래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기준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시가 가져간 수익이 그에 한참 못 미쳤다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법적으로 상당히 법정에서 다퉈볼 수 있을 만한 혐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그동안 제기해왔던 문제점에 비해서 사실은 구속영장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라는 이야기 또는 논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 아니다 이런 논쟁보다도 이제 검찰의 수사가 좀 부당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우리 박성민 비서관이 유시민 씨의 저기에서 별로 논평을 안 한 거 보니까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윤 대통령이 시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 거다. 그러면 과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누가 시켜서 한 거죠? 자기들은 안 했나요? 이게 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쟤들도 그렇게 했다. 사람 심리가 보통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서 전직 대통령 수사한 거다. 이거를 사실상 유시민 씨가 실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름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근거를 가지고 뭐 감정설, 이재명이 미우니까 어떻게든지 뭐 넣자 하는 거고, 이제 전략성은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뭐다 전략적 차원에서 그런 거다는데 윤 대통령을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단순하게 판단하면 되는데 검사를 26년 동안 한 분 아닙니까? 죄가 있어 보이니까 수사하는 게 당연한 거고, 수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혐의가 나타나서 기소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어떤 법치 본능에서 이걸 하는 거지, 유시민 씨처럼 이게 무슨 감정설이 어떻고 무슨 전략설이 어떻고 그렇게 심오한 경제까지 갈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뭔가 가짜뉴스 논쟁으로 번질 것 같아서 그런 논쟁은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안 드린 거긴 한데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단독으로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검찰의 쪼개기 영장설 이런 것들을 지금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나서서 언론에 사견을 전제로 인터뷰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대통령실의 관계자면 현직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 기사 나왔죠. 근데 사견을 전제로 검찰이 아마 이러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를 이야기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돈 대변인 같은 경우에 대변인이 말하지 않은 건 공식적인 게 아니다. 또 거기에 그렇게 또 한번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응을 하긴 했고요. 지금 신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것도 하나의 가설이죠.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 그랬던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긴 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대통령 할 때 몇 가지 수사를 지시했던 적이 있죠. 사실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파헤쳐봐라. 뭐 이 공소시효가 다 지났지만 진실은 밝혀야 한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적이 있어서 아마 뭐 그런 것과 좀 유추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아마 이런 식으로 풀어낸 게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실 분은 동의하실 거고요. 아니실 분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번의 뭐 위기라 그럴까요? 아니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 그럴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부터 한 유튜브 방송에 고정적으로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 대장동 의혹은 기본이고요. 이재명 대표를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에 대해서 대하 드라마 쓰듯이 한 100편은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지금 예고가 나왔습니다. 유튜브이기 때문에 좀 일반 언론과는 좀 다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것도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를 계속해서 최근 저격을 했다. 이런 해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착각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참 뭐 비정하달까?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거 자신은 전혀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모든 걸 다 지금 부인하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다시 이제 들통이 나고, 그럼 또 다른 말 하시고. 제가 이 부분을 민간들한테 이재명 이름을 팔면서 한다는 건 사실상 그 당시에는 불문율이랄까요?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방대한 일들이. 예,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검증이란 부분에서 유동규 씨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수는 없는데 본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뭐 그냥 이 퍼져 나갈 경우에는 이 대표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송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유동규 씨가 한 달 전부터 예. 그 여러 그 유튜브 쪽에 네. 본인이 출연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한 군데 지금 출연을 하게 된 예. 건데 그렇다면 본인이 그동안 쭉 아마 정리를 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연하기로 한 유튜브에서 100화가 넘는 그 스토리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예. 자 처음에 이 유동규 씨와 정진상, 김용 씨가 동결의를 맺었다고 했죠. 네네. 성남시장 바로 되기 직전에 동결의를 맺어서 정진상 씨가 우리가 대한민국을 먹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 검찰의 조사 내용이 있고, 네. 또 그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유동규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장동 사업의 키맨이 됩니다. 유동규 씨가 이 한쪽 그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같은 이런 민간업자들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의 뭐 정진상, 김용 이 양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거든요. 예.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인허가권이 어떻게 이용이 됐는지,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그 특혜를 베풀고 그 특혜를 받은 쪽에서 어떤 이익을 이재명 대표 쪽이 취하도록 했는지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의 주장들이 많을 텐데, 자, 그런데 가장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유동규 씨가 이게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또 가장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막 그런 게 있으면은 오히려 저것이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것은 봐라, 저 계속 거짓말하고 부풀리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이 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그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양날의 칼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재판 받잖아요. 재판 받는데 저기서 이제 본인 이야기를 자꾸 했을 때 그게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가는 엇갈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고요. 이제 24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7일 표결에 들어간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제 이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건설 현장 갈취, 폭력, 이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건폭이라고, 뭐 학폭, 조폭처럼 건폭이라고 명명하면서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서 불법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죠.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아주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신조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윤 대통령의 노사관계의 기본 입장으로요. 제가 이야기를 이제 친노동이다, 친자본이다, 이 한쪽에 더 친근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정부는 심판 역할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노든 사든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심판으로서의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사법치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노총이 보면 이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가장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보고요. 조합원 숫자도 늘고 조직의 세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민노총이 지금 해온 행태를 보면은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거를 제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헌법 위에 때법이 있고 그 때법에 민노총이 마음 먹고 하면은 그게 헌법보다도 더 강력한 현실에서 그렇게 작용을 한다. 뭐 이런 건데 그것만큼은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고 그거를 용인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국가의 길을 포기한 것이다 하는 점에서 그리고 이거는요 지난 작년 말에 화물연대 불법 집단 행동 그때도 이제 윤 대통령이 분명하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하는 것도 그냥 괜히 말로만 엎어놓고 그런 게 아니라 요번에 그런 걸 한번 제대로 뿌리 뽑아보자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각 노조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건설 현장에서 이 불법 행위, 특히 뭐 원래비를 받는다든지 다른 건설 현장을 방해한다든지 그런 행위인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 일단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공개를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 재정 지원 계속할 필요 없다. 혈세 부담하는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도 했는데 민주당의 반박까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노조에 대한 혐오를 키우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회계자료 제출의 근거로 노조법 규정을 들며 노조를 압박하지만 이는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노조를 향해서 이 투입된 혈세, 뭐 국비, 지방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5년간 1,500억, 그러니까 연간 평균 300억 이상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그만큼 들어갔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공개를 하라 그러는데 이제 공개하는 데가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기도 하고요. 민주당은 이게 노조 탄압을 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노조가 폭력이라든가 불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과거에는 검사,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히 수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수사 안 하고 지금 대통령 때만 수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노조의 어떤 불법이나 폭력에 대해서 당연히 단호히 대처해야 되지만 노조를 전체적으로 범죄의 대상으로 보고 회계의 불투명 집단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수사를 하겠다라고 접근하는 것들은 노조를 탄압한다거나
또는 야당 탄압하듯이 야당의 어떤 우호적인 그런 노조까지도 같이 탄압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건 ILO 규정에 따르더라도 노조 탄압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노조의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노조 전체를 범죄시하고 전체를 범죄 수사의 대상으로 놓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굉장히 노조를 범죄 집단으로 일단 범죄시화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처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노조가 그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무슨 법이 있냐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을 갖다 보면은 보조금을 그렇게 거짓으로 받으면 10년 이하 징역이고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에 쓰면 5년 이하 징역이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관련 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래도 1년 이하 징역이라고요. 지금 노조를 탄압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 자료를 한번 내봐라. 왜냐하면은 나라 돈을 갖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떳떳하면은 그 회계 자료를 공개하면 그만인데 왜 회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노조 탄압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납득이 될 수가 있겠는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잘못했고 뭐 이러이러하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성을 해도 그 될까 말까 하는데 뭐 적반하장식으로 그렇게 탄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누가 어떤 국민이 그 피 같은 그 세금을 내고 있는 어떤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그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보태면요. 떳떳하면 내놔라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어떤 집단에 대해서 모두 야 떳떳하면 다 내놔 너희들 다 안 내면 다 불법자야 라고 유죄 확증 편향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노조법에도 결산 자료와 운영 상황, 재정 장부를 보관할 의무는 있습니다만 정부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어요. 회계 장부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을 고쳐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법에 없는 걸 갖다가 요구하면서 안 내놓으니까 너희들은 범죄자다라고 보는 것들은 노조 전체를 그냥 범죄시화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개별 사안과 노조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개별화돼야 된다 이런 말. 지금 이승훈 변호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부에서 요구한 게 회계 장부 내놓으라가 아니었어요. 회계 장부 원본을 다 내놓으라고 그랬으면 1000명 이상 노조원이 있는데 다 내놓으라고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회계 장부를 비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각 단위 노조마다 비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이 되는 노조에 대해서 이 327곳 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장부를 제출하라가 아니고 법적으로 회계 장부를 비치를 하게 돼 있는데 비치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지 한 장하고 안에 속지 한 장하고 비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겠다 이거예요. 회계 장부 전부 내놓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도 전체 그 대상 327곳 중에서 120곳만 내고 207곳이 안 냈어요. 그런데 안 냈는데 안 내는 과정에서 민노총과 한노총 지도부에서 내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겁니다. 지침을 내렸으면 지금 정부가 법에 규정된 대로 그 비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거 자체도 내지 말라고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지침을 내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거죠. 뭐 기업에 대해서도 뭐 회계 좀 투명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조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럼 노조 본인들은 과연 자신들이 뭐 회비 모아서 쓴 거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국비가 들어가고 우리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깨끗하게 투명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이승훈 변호사가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노조가 자체적으로 노동조합비를 걷어서 쓰는 예산이 있고요. 지금 지난 5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총액이 1,500억 원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근데 감사원법을 보면요. 국가의 재정이 들어간 곳은요, 감사, 회계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그게 탄압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잠깐만 제 얘기 끝나고 부당한 게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끝나고 하세요. 근데 부당한 게 없는데 적어도 변호사시면 이제 어떤 법률이 어떤 케이스에 적용되는지 이건 좀 확인하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저는 제 말을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국민 혈세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그거는 뭐 요구하라는 데가 안 내놓으면 그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아까 보조금 관리법도 있고요, 감사법도 있고 감사 그 회계 검사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아니,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죠. 근데 무작정 다 요구한다는 게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이지. 제가 어제 정부가 다 요구했는데 불응했다고 처벌한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뭐 이 부분요. 일단 국민 세금이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법적인 조건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겠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치하도록 돼 있다는 거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정부에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회계의 투명성이라는 건 국민 세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딴 회비가 아니라 세금이다 보니까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회계가 투명해야 나머지도 다 투명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입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요, 건설 현장에서 행해지는 불법 행위 전반에 노동자, 사용자 가리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시죠.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행해지는 노동과 사용자 가리지 않고 불법 행위 전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관계부처의 점검, 감독, 수사 역량을 총 결집해서 상반기 중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원장관 불법 하도급 때문에 100원짜리 공사가 절반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리고 공사 현장 자체가 초식 동물을 뜯어먹는 육식 동물의 서식지가 되는 걸 없애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중에서도 원래비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건설 현장에서 뭐 이 노조에 돈을 주지 않으면 원래비라고 이제 별도의 일종의 뭐 촌지 같은 그런 개념일 텐데 그걸 주지 않으면 공사가 되지 않거나 공사를 방해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국토부가 지난 연말부터 건설 현장에 대한 불법 행위 실태를 조사했는데 뒷돈 형태로 돈 받은 게 원래비를 수취한 인원이 받은 사람이 한 438명이고 받은 액수가 평균 액수 5,500만 원, 상위 20% 80명은 평균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을 원래비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 노동에 대한 게 아니라 일종의 뭐 수고비 같은 그런 개념을 타달이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워 크레인 뭐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뒷돈 받은 게 234억 원이라고 지금 조사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다 된 건 아닐 텐데 가장 많이 받은 경우에는 1년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원래비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 근로에 대한 대가 외에 더 받아내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정영식 변호사,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죠. 공갈죄도 되고 업무방해죄도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게 건설회사 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5,5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냐면 500만 원이거든요. 이 500만 원이 세금 냈겠습니까? 그냥 고스란히 현찰로 500만 원이에요. 시간은 돈인데 그중에서도 어떤 시간이 돈이냐? 건설에 있어서의 시간은 그야말로 돈이거든요. 공기가 늦으면 지체상금 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다음 공기가 차근차근 진행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공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계속 놀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갖다 물고 늘어져가지고 결국은 원래비인지 촌지인지 이런 걸로 뭐 수천만 원, 뭐 심지어 억대의 돈을 갖다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런 피해는 누구한테 다 전가가 되느냐?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수분양자들한테 고스란히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진짜로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런 우리나라의 적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 건설 현장을 장악했다고 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비노조원을 채용하면 다른 기사들이 이제 일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 몸담은 10년간 비노조 타워 크레인 기사 딱 한 명 봤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타워 크레인 자격증을 따더라도 경력을 요구한다는데 경력이 있으려면 노조를 들어가야 되는데 노조에서는 또 경력 아니면 안 받아주고 뭐 굉장히 악순환들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카르텔만 자신들이 지키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지난해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뭐 민주노총, 한노총 뭐 가리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민주노총의 이 부산 건설 현장 시위 모습 잠시 한번 보시죠. 이번 주 안에 해결이 안 나면은 부산 시내 전체 현장하고 우리가 싸울 것입니다.
우리 건설 노조가 부산기계 지부가 이때까지 쌓아가지고 진 적은 없습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은 일거리 창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민주노총에 가입했어요.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소장이 저를 보더만 왜 왔네요. 내가 민주노총 소속이 되는지 모르고 민주노총만 하면 그 소장들도 무시 못해요. 네, 뭐 당시에는 이제 노조 사람을 안 쓰는 경우에 건설기계 출입을 방해하는 이런 식의 시위들을 한다는 겁니다. 뭐 합법적인 시위도 있겠습니다만 불법적으로 시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면 공사가 진전이 안 되면 그게 다 이자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늦어질수록 손해를 하도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 원래비 같은 형식을 주면서 또 노조 사람들을 채용하면서 이걸 했다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원래비 부당 행위를 하면 면허 정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정부에서는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박성민 전 비서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이제 그동안에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하겠죠. 특히 뭐 조합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취직 자리가 제한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동안의 여러 가지 파업 상황에서 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국민의 정서와 맞지도 않고 불법적인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라는 점은 뭐 누가 들어도 적절한 이야기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게 지금 노동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하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나눴던 그런 회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조의 자율성이나 독립성 부분을 분명히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노동개혁의 큰 축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 모든 노동개혁의 방향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충분히 토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동 현장을 둘러싸고는요. 아까 뭐 회계 관련 이야기가 있었고 현장 내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뭐 불법은 안 된다. 그리고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투명해야 한다. 노조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노조를 상대로 정부의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조사 그리고 이 대응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노조, 기업 가리지 않고 불법에 대해서는 뭐 참을 수 없다. 이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2차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후보들은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면 윤 대통령 생각을 먼저 할 건지 아닐지 그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내가 당대표가 되면 나와 대통령의 생각이 다를 때는 대통령의 생각을 우선할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의견과 제 의견이 다를 때는 가능하면 저는 대통령의 의견을 우선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적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의 그런 이 말씀들은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토론회에서 1심 부부 또 밀당 연인 뭐 이걸 쭉 던졌는데 언제는 1심 부부 또 어떤 때는 밀당 연인 이렇게 말이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지일관의 한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밀당 연인도 아니고 1심 부부도 아니고 밀당 부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보해버리고 그냥 다른 당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밀당 부부라는 겁니다. 자, 근데 윤심 후보로 꼽히는 김기현 후보는 윤 대통령 생각이 다를 경우에 윤 대통령 생각 우선할 건지에 대해서 X를 들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일단 본인들의 약점에 대해서 그것을 좀 극복하려는 그런 답변이죠. 지금 김기현 후보는 윤심이 얹혔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니까 친정 체제가 구축이 되고 관리형 당대표로 머물 것이다. 이런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나는 이제 할 말은 하겠다는 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나머지 다른 세 후보는 이 비윤으로 분류가 되면서 윤심이 얹히지 않았다. 이렇게 또 인식이 돼버리면 책임 당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책임 당원들은 좀 충성심이 강하죠. 정권에 대해서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워낙 많이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윤심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정이 좀 앞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을 책임 당원들이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저렇게 서로 엇갈리는 답변이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뭐 김기현 후보는 말 안 해도 뭐 뻔히 알지 않느냐 뭐 이런 느낌으로 아마 엑셀 들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황교안 후보만 나오면 안 된다. 그랬고 나머지는 후보들은 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저희 TV조선 토론회에서도 황교안 전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책 하나 하는데 한 최소 1, 2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런 입장을 그대로 고수를 했습니다. 자, 한편 어제 토론회 좀 과열됐어요. 과열되면서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도 펼쳐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국민에게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영린이거든요. 이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해명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뜻 쓰시면서 김기현이에게 자꾸 이렇게 흠집을 내면 표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착각이고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3년 전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를 했죠. 아니, 비방하지 말고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팩트잖아요. 제가 과거에 했던 걸 보면 측근 공천, 밀실 공천, 낙하산 공천을 계속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당대표가 되시면 그리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실패도 겪었고 최대의 정당을 거두는 그런 성공도 했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당대표가 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제 입을 빌려가지고 안철수 후보님을 공격하고 싶으신 모양이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예, 뭐 묻기도 좀 이렇게 민망합니다만은 천찍 땡땡 있어요. 뭐 이건 사실은 뭐 해당 행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분도 아니고 황교안 후보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서운합니다. 앞글자에 하이라이트만 둔다고 해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네, 자, 뭐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는 총선 참패 경력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낙하산 공천이라든지 간첩 관련 발언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이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는 좀 민망한 사자성어 이런 것들에 대한 공세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과열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과열도 과열이지만요. 네. 기본적으로 그 컨텐츠 자체가 저도 뭐 국민의힘 당원입니다만 좀 보기 민망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보수정당이 어떤 모습이었고 고질적인 병폐는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 보수정당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뭐 그다음에 지금 그 대통령이 올해 3대 개혁 플러스 정부 개혁까지 하고 개혁의 원년후 삼자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비전 논쟁이라든가 정책 논쟁이 제대로 된 게 거의 한 건도 없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그냥 상대편 그냥 핥히고 물어뜯고 그냥 네거티브 하는데 골몰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뭐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컨벤션 효과가 있어갖고 국민의힘 지지로 올라간다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 이거를 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회 가운데는요 안철수 후보가 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을 공격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정청래 의원 낙선시키기 위해서 자객 공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청래 의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함께 한번 보시죠.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 다음 국회에서는 있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객 공천을 하겠다. 네가 와라 안철수. 예, 뭐 정청래 의원은 아주 쇼츠로 그러니까 그냥 안철수 후보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객 공천 내가 와라. 자, 박수민 비서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그 처음에는 상당히 뭐 메시지도 괜찮고 여러모로 기대를 좀 불러일으키는 그 초반에 이제 열띤 모습이 좀 있었는데 요즘 보면 사실 메시지에서 좀 실수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했던 얘기 중에 총선을 승리를 하고 그때 당대표를 내려놓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왜 필요한가라는 게 이제 상대당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뭐 공천할 건 다 하고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 하는 이야기를 누가 진정성 있게 들어줄 거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갑자기 뭐 자객 공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거를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 당대표 후보들이 모인 자리에서 본인의 경쟁력이나 이런 비전을 좀 더 얘기를 하는 것보다 뭐 어디 지역구에 자객 공천을 하겠다 이런 게 과연 답이냐라고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안철수 의원의 발언들이 얼마나 공감이 갈까 싶기는 합니다. 자,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총선 승리가 최대 목표다 보니까 아마 이길 사람들을 보내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그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절대 열세인 것이 수도권입니다. 네. 수도권이고 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친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겨냥을 한 것이죠. 수도권에 있는 친명계 지역 한 20곳을 그 자기 공천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그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 전체가 자기 총선을 누가 이끌면 이길 수가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또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 방탄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뭐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국민의힘 당대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